경주는 이제 글로벌 경제 중심 무대가 됐습니다. 에이펙 정상회담과 CEO 서밋이 동시에 열리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여기서 뭐를 얻어야 될까요? 수익을 높게 낼 수 있을까요? 박시동 경제평론가님 모셨는데 궁금한 거 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평론가님 4천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 네네네. 넉 달 만에 3천 바로 갔어요. 맞습니다. 4천, 5천 내친 김에 막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다양한 분석이 가능합니다만은 일단 시장을 바라보는 뭐 긍정적인 뷰들이 넘쳐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산업의 사실은 가장 중요한 원펀치 반도체 관련해서 여전히 업황에 관해서는 이제 걱정할 상황이 아니다. 2027년 내지는 2028년까지 장기 호황 사이클이 예상이 되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일단 시총을 뭐 압도하면서 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문제는 그래서 이제 4,000P가 이제 간다, 안 간다라고 일단 설왕설래했을 때는 항상 갑니다. 네. 이런 숫자가 사람들한테 이제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하면 항상 가요. 근데 문제는 4,000선은 이제 사실상 그냥 뭐 기정사실값으로 보고 문제는 뭐 다소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3,900이라든지 4,100 사이에서 당분간은 약간 좀 조정이랄까 뭐 횡보랄까 이런 걸 거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다음번으로 이제 치고 올라가서 4,300선, 500선 또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었던 5,000P까지 갈 수 있을 만한 추가적인 우리 시장의 모멘텀이 뭘까? 이제 관점을 글로 넘겨야 돼요. 4,000P는 뭐 이제는 뭐 과거입니다. 오늘부터 과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그렇게 보고 일단 하반기에 그러면 남아 있는 주요 모멘텀이 뭘까라고 보면 일단은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 우리 측의 국익이 어느 정도 지켜지는 선에서의 협상 타결일 것이냐 이게 일단 하나의 관점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장을 정책 모멘텀으로 끌고 왔던 주요한 이제 상법 개정, 세법 개정 이슈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대체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일단은 자사주 소각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부분인데 둘 다 뭐 연말 안에 사실은 이제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연말 안에요? 예, 다 우리 시장으로 보면 호재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사주 같은 경우에는 신규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이제 소각해야 된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정치권 내에서 모아지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과거 자사주에 관해서 어느 정도 시한을 주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만 이제 디테일이 남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자사주 관련해서는 소각하면서 주주들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시장이 좋아할 것 같고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해서도 정부안이 있는데 당초 정부안이 시장에 기대보다는 한참 못 미치는 실망스러운 안이 나왔는데 정부가 이걸 고집하지 않겠다라고 이번에 입장을 천명했거든요. 관련해서 현재 민주당 안으로 올라와 있는 김현정 의원 안 또는 이소영 의원 안 뭐가 되더라도 최고 세율이 25% 정도로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제 배당 관련해서도 드디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리 시장을 정말 지긋지긋하게 눌렀던 한국 주식은 배당이 없어라고 하는 오래된 정말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미 관세 협상, 그다음에 자사주, 그다음에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이 이렇게 쭉쭉 큰 펀치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4,000선 내외에 당분간은 이제 박스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끝이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연말 내에 추가적으로 박스권의 밴딩이 올라가는 그런 장세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좀 해준다면 소위 말하는 이제 정기 부양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이제는 4천은 과거니까 5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가 이제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뭐 오늘부터 정식적으로 이제 행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각국의 정상회담이 진행됩니다. 당연히 말씀해 주다시피 우리는 미국에게 얻을 건 좀 얻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는 사실은 이제 에이펙 주간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한미 이제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될 것인가가 일단 초미의 관심입니다만은 현재 나오고 있는 얘기는 미국은 기존의 입장을 어느 정도 미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양보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3,500억 불 총 우리 투자금 중에서 우리 정부의 직접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핵심인데 네. 우리는 2000년간 200 또는 250억 불 사이에 연간 투자가 가능하다. 그리고 그걸 이제 10년 정도로 장기 분할해서 투자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네. 미국은 여전히 어느 정도의 조정은 있을 수 있겠으나 아직까지도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현찰 선불 투자 네. 이걸 이제 조금 고집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투자처를 과연 한국이 정할 것이냐, 미국이 정할 것이냐, 또는 사업성과 상업성이 담보되는 투자처를 할 것이냐, 아니면 미국이 나름의 국익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쪽으로 투자가 될 것이냐, 이런 투자처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들. 그다음에 그 투자처가 정해졌을 때 그거에 대한 집행 방식이 일본 방식으로 하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투자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거기 위원들이 참여해서 결정을 하는데 그 위원들이 대부분 다 미국 사람들이에요. 네. 일본은 관여가 안 됩니다. 구조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여전히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데 아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 돈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자리를 달라 네. 또는 뭐 그런 식의 툴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요구 사항이 남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익이 났을 때 어떻게 상환할 것인가. 근데 이제 미국 측은 원금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상호 반반씩 이익금을 제어하고 원금을 돌파하는 순간부터 미국이 9대1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원칙을 내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전히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여전히 아직도 합의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경제적인 한미 관세에 관한 협상뿐만 아니라 이번에 사실은 묶여있는 여러 가지 지정학적 안보 협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방비에 관한 증액 요구가 미국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입장에서는 원자력 재처리를 우리가 허용해달라라고 네. 하는 미국 측의 요구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국방 사안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방산 산업에 끼치는 영향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원자력 관련해서도 우리도 이제 재처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또 한편 또 한층 우리의 원자력 능력이 올라가는 원전 관련해서도 영향이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번 것들이 관세 협상과 묶여서 일괄 타결을 원래 하려고 한다면 최상의 모델이긴 하겠습니다만은 미국이 한미 관세 협상 관해서 여전히 미국 측의 의견을 굽히지 않는다면 우리가 과연 이런 불리한 협상에 사인을 꼭 해야 되느냐라고 그렇죠. 해서 에이펙을 위시로 해서 타결을 원하는 건 미국입니다. 그래야 유럽, 일본, 한국과의 타결 내용을 가지고 아직 타결이 안 된 인도나 브라질 같은 다른 나라를 상대로 또 압박이 가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간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에이펙에서 타결해야 된다는 압박을 느끼기보다는 예, 방금 가지고 있었던 이런 쟁점 사항 등에 관해서 국익을 마지노선으로 놓고 최대한 사실은 우리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협상 태도를 가져가는 것이 오히려 시장에게는 좋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예. 무조건 이번에 뭔가 도장을 안 찍었다고 해서 네. 불안해할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더 좋은 조건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도 된다. 그렇습니다. 이게 부가 조건도 많은데 우리가 예, 지금. 시간은 어쩌면 우리 편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에이펙에서 우호적인 한미 이 어떤 그 협상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고 네. 아까 말씀드린 국방이라든지 다른 원자력 관련한 다른 협상을 최대한 끌어내고 다만 아까 경제적으로 민감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가 버티면서 국익을 조금씩이라도 올려가는 방향으로의 협상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6년 만에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르게 되는데 어제 밤 한 10시쯤인가부터 속보가 뜨기 시작했던 게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한다라는 이슈였습니다. 그게 뭐 100% 관세, 히토류 이런 쪽이 왔다 갔다 했는데 어떻게 좀 결론이 날까요? 네. 전 세계의 눈과 귀가 지금 경주에 모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미중 정상회담이에요. 그렇죠. 예. 예, 6년 만에 만나기도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 재임 이후로는 처음 만나는 거고요. 사실 양국의 이 경제 전쟁 속에서 처음으로 과연 이게 매듭이 지어질 것인가라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가 다 지켜보고 있는데요. 쟁점 사항은 대체로 한 6개 정도로 추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방금 이제 앵커님 말씀하셨던 히토리오 문제, 그러니까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급부상한 대두, 콩 네. 문제가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계속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펜타닐 문제, 그 다음에 역시 이제 미국이 또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나 반도체 문제, 이걸 다 뭉뚱그려서 결국에는 관세 문제라고 해서 대략 한 6개 정도의 양국 간의 이제 쟁점 사안이 남아 있는데요.
이제 조심스러운 전망이긴 합니다만은 큰 틀에서의 타결은 쉽지 않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양국 정상이 몇 년 만에 만났고 지금 굉장히 첨예한 상황에서 만났는데 그러면 노 딜로 이 회담이 끝난다라고 하면 국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사실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 것게 네. 이게 명약 관한 실망도 상황이기 할 거고. 때문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소기의 성과 정도는 양측이 다 원한다라고 해서 빅딜은 아니라도 스몰 딜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스몰 딜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이제 히토류 관련해서 중국이 미국이라든지 이 서방 세계에 무기화하지 않겠다라는 모종의 어떤 제스처. 그리고 미국은 그리고 미국에게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대도 관련해서도 이제 수입량을 좀 늘려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유화적인 제스처가 이제 스몰 딜, 네. 중국이 낼 수 있는 스몰 딜이 되겠죠. 미국 측 입장에서도 이제 관세를 최근에 뭐 11월 1일까지 100을 올리겠다 또는 이전에 이미 120을 약속했던 게 11월 10부터 원래 발효가 되기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사실은 기한을 정하지 않고 뭐 1년이든 뭐든 아무튼 이제 연장하면서 관세 관련해서 현재의 불안정성을 중국에게 계속 물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타결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나머지 이제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반도체 문제라든지 양국 간의 이제 무역 어떤 흑자냐 적자냐 이 부분에 관해서의 그 미국 측의 부담을 조금 상쇄하는 어떤 중국 측의 추가적인 대책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빅딜 급이 됐을 때 결국 타결될 것 같고 이번 회담에서 여기까지 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도 우리에게 일정 부분 좀 뭔가 생각하게 할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수출 구조가 좀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경쟁 국가이다 보니까 근데 앞서서 이제 내일 열리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예, 이제 드디어 이제 일본의 리더십이 바뀌었고요. 예, 다카이치 총리가 국제 무대에 사실상 데뷔하는 첫 무대인데 생각보다 큰 무대에 데뷔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그게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뭐 알아서 하겠지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우리와 일본의 사실은 수출 경합도가 60%가 넘고요. 국제 무대에서는 사실 우리랑 가장 많은 부분에서 경쟁하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시장을 놓고 일본이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하고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가가 사실은 시간차를 두고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자동차 같은 것들이죠. 예. 일본이 어쨌거나 뭐 자동차 관련해서는 현재 15% 관세를 받고 있거든요. 우리는 여전히 25%를 받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이 미국 내에서 자국의 이익을 조금 더 증대시키는 어떤 협상이 나온다면 그게 이제 우리에게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그런 자동차와 같은 추가적인 어떤 품목이나 내용이 뭐가 될까라고 하는 게 이제 초미의 관심인데 현재 우리에게 조금 좋지 않은 소식이라고 나오고 있는 게 조선 같은 분야입니다. 조선. 예, 당초 이제 조선은 우리가 미국에게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섹터다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현재 가동되고 있고 네. 우리 조선업 오늘도 뭐 장중에 신고가를 갱신하는 등 네, 날라가요. 뭐 3사들이 지금 다 좋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일본 쪽에서 나오는 보도가 미국과 일본의 추가적인 앞으로의 조선업 협력이 구체화된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는 썩 좋은 뉴스는 아닐 것입니다. 이런 부분과 또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미국이 굳이 이제 아시아 쪽으로 이제 헤드쿼터라든지 추가 투자를 한다면 사실상 지금 우리가 아니라 일본을 사실 아시아의 주요 투자처로 보고 R&D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지금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우리가 반도체 사실상 2027년까지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혹여 이제 미국 측이 주요 파트너로서 일본을 키우려고 하는 어떤 식의 내용이 나온다면 우리에게 조금 씁쓸한 소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일 회담은 기존에 있었던 자동차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선이라든지 반도체와 같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과 미국이 어떤 식으로 협력을 키워나갈 것인가를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또 어떤 소식들이 들려 나올지 우리도 좀 민감하게 반응할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회담 한 축에는 CEO 서밋, 최대의 비즈니스 장이 또 경주에서 열리게 되는데 지금 HD가 오늘 신고가 갔거든요. 52주. 근데 장중에 23만 원 넘어섰는데 오늘 퓨처테크는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저 정기선 회장이 미국 해양 르네상스의 핵심 파트너가 되겠다라는 이미 기조 연설을 또 끝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엔 한화가 발표가 있고요. 어쨌든 굉장히 이 비즈니스 포럼은 또 우리에게도 영향력이 클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이제 정치적으로 뭐 지정학적으로 에이펙 정상회담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경제적으로 더 큰 의미가 있는 행사가 예. 어떻게 보면
CEO 서밋인데요. 서밋, 이거는 이제 공식 부대 행사입니다. 그래서 약 글로벌리한 경제계 거물들이 총 출동을 해서요. 지금 1,700여 명의 CEO와 거물들이 경주에 총 출동을 해 있습니다. 야, 정말 쭉 이제 이어지는 행사인데 네. 우리나라 4대 그룹 총수들은 뭐 당연히 네. 가 있고요. 또 이제 젠슨황이라든지 또 뭐 각종 시티그룹이라든지 이런 네. 반도체, 또 금융, 또 국제 경제 기구들, 또 중국의 예를 들면 CATL 같은 또 차세대 제조 선두주자들 이런 분들이 지금 다 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핵심은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평소에는 만나기도 힘들고 사업적으로 비즈니스 장을 열기도 힘든 사람들을 우리 앞마당에 불러다 놓고 우리가 사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글로벌리하게 지금 수출이라든지 우리의 실적이라든지 청사진을 발표해야 되는 기업들이 1대1 세션을 지금 많이 갖고 있어요. 예. 이 부분에서 MOU가 맺어진다라든지 추가 비전에 관해서 어떤 식의 이제 청사진이 나올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기대를 많이 해봐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젠슨황의 연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날 이제 하이라이트로 이제 꼽히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업황의 미래라든지 이런 걸 점쳐볼 수 있는 주요한 행사가 될 것으로 이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이제 부대 행사는 아닙니다만 글로벌리한 이제 이 장관들이나 또 이제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경제의 어떤 현장들, 예를 들면 조선소라든지 테크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방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조심스럽게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미 재무장관이 4대 그룹 총수를 위시한 만찬을 또 추가적으로 현재 제안을 해서요. 그것도 열릴 계획에 있습니다. K푸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경제적으로 K를 달고 세계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이제 좀 잘 설명하고 펼칠 수 있는 좋은 장이 된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런 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거물급들을 직접 만나서 명함도 교환하고 뭐 그동안 만났겠지만은 뭐 여러 가지 사업 비즈니스 논의하는 건데 그럼 결국 가장 큰 수혜는 4대 그룹 총수가 받아갈런지 어떻게 보십니까? 모쪼록 이제 우리도 네. 그러길 바라고요. 네. 특히 이제 삼성은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AI 관련해서 이제 협력을 젠슨황과 해서 어떤 식으로든 뚫어갈 것인가가 이제 관심이 있는 거지만 SK 측은 사실 이번에 CEO 서밋 의장을 최태원 회장이 맡고 네네네. 있어요. 그래서 SK 관련해서는 SK 그룹이 이 신재생 에너지 또 반도체 AI를 위시해서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전 사업의 사이클을 일목요연하게 해서 현재 네. 쇼케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업 홍보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 우리 4대 기업들이 이번 서밋을 통해서 경제를 좀 과시하고 추가적으로 모멘텀을 확보하는 좋은 행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 외국인 투자자들도 관심 있게 한국 시장을 바라볼 것 같습니다. 특히나 4천 넘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지금 삼성, SK 하이닉스 오늘도 최고치를 쓴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주식시장 한 단계 레벨업 단기적으로는 긍정적? 예, 그렇습니다. 저도 예, 이제 저는 이제 우상향할 거라고 이제 네, 굳게 네. 믿고 네. 그렇게 전망하는 편이고요. 예. 특히 이제 우리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반도체에 관해서 어떤 지금이 뭐 고점인가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워 여러분들 계시겠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악재가 안 보인다. 악재가 안 보인다. 예. 호재밖에 안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삼성전자 10만 전자 탈환을 놓고 당분간 여기서 횡보할 수 있다. 뭐 이런 조심스러운 분석도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뭐 53만 원 선에서 부담스러운 구간에 들어왔다. 이런 조심스러운 분석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캡을 씌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삼성전자 뭐 15만 원까지 단기간에 예를 들어 SK 하이닉스도 뭐 앞자리가 당연히 바뀔 수 있는 정도의 전망을 네네. 열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나쁠 게 없다. 이 흐름을 잘 타고 에이펙 정상회담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조금 더 여러 가지 효과 분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슈퍼 위크 아무튼 기대가 됩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의 분석이었습니다. 평론가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여의도 포커스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드디어 넉 달도 안 돼서 4,000선 넘어. 4천 갖고 네. 장중에 4,030포인트까지 네. 찍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강한 거. 속도적으로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선 미국에서도 우선은 경기 후퇴에 대한 우려들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계속해서 불장이 계속해서 지속될 거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고 한국도 지금 보조를 마치면서 함께 지금 성장하고 있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모습들이 저는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요즘 보면은 이제 지수도 오르고 대형 기술주 강하고 이러다 보니까 수익화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까 항상 약간 조정될 때마다 단골 손님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을 때도 우리가 한번 점검의 차원에서 그럼요. 네,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네. 절차잖아요. 네. 지금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네. 미국 뉴욕 증시와 우리 증시가 너무 동조화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테슬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련 미국 주식들 빅테크들. 네. 잘 봐야 되는데 네, 네. 오늘 이때 딱 마침 오셨습니다. 일단 테슬라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네. 실적은 부진했는데 이게 의견이 너무 엇갈려서. 네, 그렇죠. 왜냐하면 네. 부정적인 소식과 긍정적인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네. 3분기에 우선 자동차 매출은 대단히 좋았죠. 그래서 전체 매출도 280억 달러를 넘어섰고, 하지만 영업이익률에서 약 한 37% 정도의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보니까 이것이 긍정적인 소식, 부정적인 소식이 섞여 있다 보니까 투자자분들께서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영업이익률이 떨어졌던 부분들은 지금 자동차 업계가 겪고 있는 관세 이후에 있어서의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라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이유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테슬라의 이번에 프리 캐시 플로우가 40억 달러에 도달했고 추가적으로 확보한 것이고, 그리고 전체 지금 누적되어 있던 현금 유동성 자산이 지금 40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네. 앞으로 전개될 AI로 기업으로의 전환, 로보틱스 기업으로의 전환, 옵티머스라든지 로보택시로 사업을 전환할 수 있는 대출 없이도 이런 산업을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 대단히 긍정적이었고요. 사실 그 이후에 재무적인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저는 그 컨퍼런스 콜에서 마지막 투자자가 질문 안 했으면 정말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조언 왜 주세요. 그런 얘기를 네. 왜 질문을 받아서야, 그것도 맨 마지막 질문을 받아서야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맨 마지막 질문이 여러분, 로보택시의 앞으로의 일정, 즉 안전 요원이 언제쯤 내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를 알려달라고 했을 때 네. 그때 진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올해 말까지 오스틴에 있는 안전 요원이 하차를 하게 될 것이다. 저는 안전 요원이 하차하는 순간이 테슬라 주가의 상승 가장 큰 트리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완전 자율주의 시대로 들어가는 거죠. 예. 네, 물론 1차적인 테슬라 주가의 트리거는 이번 11월 6일에 있는 주주총회 결과에서 테슬라 일론 머스크에 대한 보상안이 통과되느냐 안 통과되느냐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큰 트리거는 아무래도 안전요원이 내리면서 진짜 무감독하에서 누구도 논란할 수 없는 자율주행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건데, 지금 일정상으로는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내다봤지만 12월로 내다봤다는 건 늦어도 1월에는 하차를 할 수 있다는 거고, 예. 7개, 8개 미국의 도시들, 즉 애리조나라든지 플로리다가 이번에 주가 포함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또 테스트를 시작할 경우에는 3개월 정도 이후에는 안전요원이 내릴 거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앞으로 도시들이 추가될 때마다 플러스 3개월 뒤에는 무인화가 된다는 것. 이거는 구체적으로 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로보택시가 규모 있게 확산된다는 구체적인 일정을 네. 얘기해줬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는 앞으로의 테슬라의 어떠한 성장의 어떤 흐름들을 가늠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테슬라는 서학 개인 투자자분들의 최선호 종목인 만큼 주가 네. 상승 트리거, 이게 실적이 좋고 나쁨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중요한데 결국 상승 촉매제는 로보택시에 있다라고 봐도 그럼요. 크게 틀리지 않는 거죠. 네네. 우선은 자동차 매출 자체도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 3분기 매출에 이어서 4분기 매출도 좋게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 자체,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ESS, 즉 BESS라고도 얘기하죠. 배터리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것이 지금 테슬라가 밀고 있는 메가팩 자체가 지금 대단히 큰 돈을 벌어다 주는 거죠. 근데 이 돈을 어디다 쓰는 거냐면 결국은 로보택시하고 옵티머스로 가기 위한 것이고, 네, 네. 이 에너지 부분 산업은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AI의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재생에너지와 관련이 되어 있던 것이 ESS였다면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는 이 진폭이 큰 AI의 어떠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이든 화력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ESS가 필요한 시대로 지금 진입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에너지 부분도 테슬라의 중요한 성장 요인이 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말씀드렸던 앞에 말씀드렸던 로보택시의 구체적인 일정, 특히 안전요원의 하차 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옵티머스가 물론 올해 생산되기로 했던 건 이미 이건 1분기 때부터 계속 실적 발표에서 연기된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하고 중국과의 관세 갈등들도 영향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옵티머스가 내년 2분기로 연기되긴 했지만 그 전의 모습을 천천히 드러낼 거라는 부분에서 매우 근접한 옵티머스의 시대를 저희가 바라보고 있다는 것, 이것도 테슬라의 성장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가에. 네.
아주 뭐랄까 아주 깔끔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그런 부분 잘 판단하시고요. 테슬라는 시청자분들 중에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2차 걱정 안 하셔도 전지.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네, 네. ESS 막 연관돼 있고 또 삼성하고도 연결돼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칩은 A14는 이미 우리가 했고 네, 네. 16은 할 거라고 예고됐고 A15는 TSMC 건 줄 알았는데 우리도 한다고 막 이렇게 나와서 AI5 정확하게 AI4, 예, AI 예. 지금 4가 있고 4, 5가 나오고 5, 6가 나올 예, 건데요. 예, 예. 5에서 이번에 이제 놀랬던 것은 삼성이라는 단어가 많이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네, 네, 네. 이야기했던 것은 삼성이 갖고 있는 이 공정 기술이 대단히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6를 삼성이 만들지만 5를 만드는 과정에도 삼성을 참여시키겠다. 예. 그 이유는 이제 6가 워낙 중요한 고 5가 좀 징검다리다 보니까 이 징검다리 과정에서도 삼성을 같이 결합을 하면서 뭔가 6에 있어서 한 번에 승부수를 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5까지는 이것이 옵티머스에서 들어갑니다. 시운전, 그러니까 시생산하는 2026년에 생산한 옵티머스에도 그 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테슬라 차량에도 당연히 들어가는 건데 6부터는 이것이 데이터 센터에도 들어갑니다. 정말 최종적인 테슬라가 목표로 하고 있는 최고의 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이 최고의 칩을 약 130억 달러에 걸쳐서 일론 머스크는 이것은 1차 주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이것이 네. 처음부터 끝까지의 볼륨이 아니라 1차 볼륨이라고 얘기를 했고 삼성이 아직까지 공정 수율을 맞춰낸다고 한다면 물론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만 맞춰낸다면 충분히 AI6가 삼성에게는 거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지금 고공정 과정, 즉 2나노 과정에서 아직까지는 삼성의 칩 파운드리에다가 주문을 한 기업이 한 군데도 없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테슬라가 첫 번째 고객이자 큰 고객이고 되게 훌륭한 고객이라는 부분에서 이후에 후속 고객이 따를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는 신뢰도를 줄 수 있다는 부분에서 삼성에게는 사실은 큰 전환점이 사실은 테슬라하고의 AI6 부분의 협업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왜 갑자기 14가 튀어나왔는지 AI 4, 5, 6 이런 부분에서 좋은 성적표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렇게 지수가 잘 갈 때 대형 기술주의 수익화 논란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알파벳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구글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 확대 이런 부분 중요하고 최근 엔트로피카의 빅딜 이런 부분도 화제가 네. 됐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구글하고 엔트로픽 빅딜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TPU라고 해서 구글이 자신들을 위해서 만든 흔히는 커스텀 칩이라고 할 수 있는 네. AI 커스텀 칩이죠. 이걸 가지고 지금까지는 구글만 썼었는데 이 칩을 지금 엔트로픽이 무려 100만 장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데이터 센터의 크기를 1기가와트, 즉 1기가와트의 데이터 전력을 필요로 하는 데이터 센터라는 것은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 하나를 의미합니다. 그 정도의 전력이 예. 필요로 하고요. 지금 울산에 짓고 있는 국가 AI 센터보다 더욱더 큰 규모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부분을 구글이 따냈다고 볼 수 있는데 또 이건 요즘 논의되고 있는 서클 딜스, 그러니까 즉 순환 거래라고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엔트로픽의 3대 주주 정도가 구글이 알파벳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투자한 기업에다가 또 하나 이런 거래가 성사됐다는 것은 자전 거래 느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큰 틀에서 볼 때는 엔비디아하고 오픈 AI 계약 또는 AMD하고 오픈 AI 계약 이렇게 지금 반도체 기업과 또는 반도체를 생산하거나 설계하는 기업과 또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오픈 AI에 투자했던 것처럼 이런 기업들과 AI 서비스라는 기업들의 이 페어링, 이 연결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맥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구글이 지금 전체 사실은 클라우드 시장에서 3위 업체입니다. 1위가 여러분 아시는 아마존의 AWS, 그다음에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그리고 구글이 한 13% 정도를 가지고 있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 GCP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이 GCP가 13%를 가지고 있는데요. 얼마나 앞으로 이러한 엔트로픽의 계약들을 통해서 성장률을 보여주느냐. 사실 점유율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항상 지난번에 아마존의 주가가 실적 발표 이후에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떨어졌던 이유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성장률이 떨어졌기 때문이거든요. 네, 다른 데서는 계속해서 지금 구글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30%가 넘는 평균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존은 이제 1위 업체다 보니까 1위 네. 업체는 이제 너무 많이 성장해서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실망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에도 가이던스도 중요하죠. 구글이 이제 13%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어떠한 성장률을 4분기나 내년도에 보일 것이냐. 항상 주가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장률에 많이 좌우되잖아요. 네, 그래서 성장률 발표가 어떻게 가이던스가 나올지도 지켜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괜찮아진 성장을 보여야 된다라는 네, 이것이 그 부담감. 압박이죠. 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AI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성장률에 있어서 성장률이 떨어지거나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다만 네. 아마존이 AWS의 성장률이 17%로 떨어지면서 즉 30%에서 17%도 사실 17%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진짜 두 자릿수인데. 네, 큰 기업이 두 자릿수로 성장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네. 건데 시장이 지금 그만큼 기대치가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기대치가 이 정도 이제는 완만해지고 있으니까 한 20%만 성장해도 된다라고 지금 수용할지 20% 정도에는 실망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번에 지켜봐야 되는데 아마 성장은 계속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성장률이 둔화될 수는 있어도 성장률이 한 자릿수로 가는 이러한 침체 시장으로는 아직 빠지기에는 너무 시장이 아직까지는 초기 시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강종수 박사님이 마이크로소프트는 평균 성장률을 웃돈다라고 잠시 언급해 주셨잖아요. 역시 애저의 힘인가요? 네네, 그렇죠. 애저죠. 이제는 사실은 여러분 뭐 좋아하시는 윈도우즈라든지 오피스의 성장률은 전체 마이크로소프트에 기여하는 부분이 대단히 작습니다. 그렇죠.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무게중심을, 구글도 광고의 중심의 기업에서 플러스 AI 기업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도 인프라스트럭처에서 특히 B2B에서 윈도우즈라든지 MS 오피스라든지 이러한 서비스 중심에서 AI 기업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애저의 성장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어떻게 코파일럿이라든지 이런 AI 서비스들을 부과하면서 매출을 전체적으로 AI 서비스 전체 영역을 키워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저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평균 30%의 성장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난 분기에도 33%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30%를 전후해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아까 구글에서도 똑같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시하느냐, 4분기나 내년 1분기에도 성장한다는 보여준다라면 이 부분이 또 하나 가지고 있는 효과는 뭐냐면 지금 AI 거품론들이 되게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네. 이 거품론을 돌파할 수 있는, 즉 단기간의 실적에 있어서는 지금 견실하게 AI 관련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좋게 나온다라면 AI 거품론에 대한 지금 두려움들, 사실은 지금 한국도 4천원을 넘어서고 있고 미국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기분은 좋으면서도 불안감들도 동시에 커지고 있는 네.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이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저는 성장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규모 투자가 나온다라면 그거 듣고 또 주가가 막 뛰는 부분도 있는데 메타 플랫폼도 이번 분기 대규모 투자 또 나올까요? 그래서 메타는 네. 조금 저는 대단히 건실한 기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뭐 AI 관련 인력을 대단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름에는 대단히 고액을 들여서 인력을 채용했었지만 다시 또 한 500명, 600명 가량을 해고하는 이런 것은 되게 이제 효율화를 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고급 인력은 대단히 비싼 돈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인력들에 대한 효율화를 구가한다고 본다라는 것은 메타가 대단히 수익성 부분을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 이제 봐야 될 것은 메타는 AI 매출 자체가 현재로서는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AI가 도움을 주는 것이 여러분 메타는 광고의 효율성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왓츠앱에서 광고가 얼마나 매출이 증가하는 것도 보셔야 되지만 메타는 발표를 할 때 에버리지, 그러니까 평균 광고 단가를 얘기를 합니다. 평균 단가가 올라간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광고의 효율성이 좋아졌기 그렇죠. 때문에 예. 한 번을 클릭했어도 그것을 흔히 말해서 구매로 전환하는 전환율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광고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평균 광고 가격. 이것이 상승한다는 것은 광고의 효율성이 그렇죠. AI에 의해서 효율화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AI의 전체적인 효과라고 측정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메타의 주가에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어떠한 이 노출 빈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평균 광고 단가를 보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소셜 미디어, SNS 서비스가 중심축이기 때문에 그렇죠. 회원들 성장을 투자자들이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다른 데와 다르게 구글은 뭐 갑자기 검색 회원 비율이 얼마나 증가했다 안 했다 이런 것을 분기 실적에서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거든요. 네. 하지만 유일하게 회원 숫자를 보면서 주가가 변동하는 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메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안 쓰시더라도 페이스북의 전 세계 이용자 증감률 그리고 인스타그램의 전 세계 이용자 증감률도 대단히 중요하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면서 이 메타의 광고 매출과 평균
광고 단가, 그다음에 전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이용자 성장률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가, 이것은 함께 보실 필요가 있고, 만약에 이것이 둔화된다라면 네. 메타의 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미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빅테크 기술주의 실적을 보는 법을 이게 알려주시는 거니까 네, 네. 잘 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존, 네. AWS라고 하죠. 아마존 웹 서비스. 장기적으로 이익 성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지금 아마존이 사실은 전 대단히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애플하고 요즘 비슷하게 비판을 받고 있죠. 특별하게 AI에 있어서 AI 수혜진 건 맞고, AI에 의해서 기업의 이익률이 증가하는 것, 즉 AWS가 증가하는 건 맞는데 자체 AI 서비스는 어디에 있느냐? 예. 예를 들면 여러분 아까 보셨던 아마존과 구글 같은 경우는 제미나이가 있고, 제미나이가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또 메타 같은 경우는 조금은 주춤하고 있지만 그 라마라고 하는 모델들을 내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아마존도 있습니다. 노바라고. 근데 노바가 업데이트 된다는 소식은 거의 지난 1년 동안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이 정말 AI의 진심인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심들이 지금 팽창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이번 아마 이 Q&A 시간에는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AI 전략에 대한 질문들이 저는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Q&A 시간에 답변이 나오는가. 아마 재무성과에는 이 부분이 포함되지 않겠지만 노바라든지 자체 AI 전략에 대한 질문들의 투자자들의 추궁들이 명확하게 있을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반응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AWS인데요. AWS는 수익률이 여러분 이익률이 거의 36%까지 이를 정도로 대단히 황금알을 낳는 거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황금알을 넣은 거기가 지난 분기 때 이제 성장률이 17%로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정도 투자자들이 감내를 하고 있죠. 워낙 1위 사업자다 보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대하는 거는 두 자릿수 성장률은 유지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근데 다 첫 번째로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애저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코파일럿의 오픈 AI에 강력한 투자를 해서 예. 그 상품을 그러니까 먼저 서비스할 수 있는 이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구글 같은 경우는 제미나이를 묶어가지고 사실은 구글 클라우드를 판매하고 있는 건데 네.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다양한 AI 서비스가 아마존 서비스에 된다라는 것이지 아마존의 자체 강력한 AI 무기가 없다라는 것, 이 부분들이 좀 걸리긴 하는데요. 이 부분들이 성장을 둔화시키는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들도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존 AWS의 성장률은 이번에도 뭐 20% 30%씩 간다라면 아마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주가는 크게 상승할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따로 놀고 있지만 사실은 같이 묶여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강정수 센터장이 말씀해 주신 이 기업들이 실적 발표 그리고 이슈 있을 때마다 우리 시장과 굉장히 연동성 강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잘 알려주셨으니까 네. 꼭 잘 소화하시면서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도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AI 투자를 의심하지 말라. 그럼 실적으로 보여줘야 된다. 네, 맞습니다. 단기 이런 실적에서는 게 나쁘지 않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네. 골자국 또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셔서 네. 그런 부분을 훈풍을 받아갈 수 있을 거란 내심 그런 바람이 생기네요. 네. 예. 자, 오늘 강정승 블루닷 AI 연구센터장님과 함께 분석해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스피 4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진격의 이 시장 전격 분석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 시간 권소연 마케린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가 코스피 4천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어제. 맞네요. 예. 네. 역사를 쭉 한번 좀 말씀해 네. 주시죠. 예. 어제 코스피 지수 4,042.83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네네. 정말 사상 최고치를 그동안에도 계속 이제 매일매일 갈아치우고 있었는데 네. 이제 앞자리가 이제 바뀐 거잖아요. 4로 3에서 4로 바뀐 건데 이 3에서 코스피 4천, 5천을 볼 수 있을까 했는데 너무 생각보다 좀 빨리 온 것 같고요. 일단 올 들어서 보면 이제 68.49%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면 그만큼 올랐고요. 이게 미국 S&P 500 지수 상승률이 올 들어 15% 정도인데 이 국내 증시 상승률이 거의 4배 이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올해 전 세계 주요 지수, 그러니까 주요 32개국 42개 지수 중에 상승률 뭐 압도적으로 1위고요. 사실 올 초만 해도 뭐 워낙에 이제 미국장 투자하는 분들이 수익을 많이 얻고 이러니까 네. 국장 탈출 진흥순 뭐 이런 이제 자주 섞인 맞아요. 유행어가 생기기도 네. 했었는데 이제 새 정부 들어서
국내 증시가 오르니까 국장으로 이제 복귀하는 것도 지능순이라는 얘기가 좀 들리기 시작했었어요. 네. 근데 쭉 역사를 보면 1983년에 코스피 지수가 출범을 했거든요. 그때 코스피 구성 종목으로 이제 지수를 구성을 해서 그 지수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네. 이제 이 지수가 1000을 찍는데 6년 2개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2000 찍는데 18년 4개월이나 걸렸고요. 네. 3000을 찍는데 13년 6개월 걸렸는데 이제 3000에서 4000 넘어가는데 4년 9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오. 이게 이제 1000선 넘어설 때는 수출 기업이 굉장히 주도를 했었는데요. 그때가 이제 저유가, 저금리, 저환율 이런 3적 호황식이었잖아요. 그 이후에 뭐 외환위기 겪고 뭐 그러면서 증시 급락도 경험하고 뭐 이랬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2000선 돌파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었고 이게 2007년에 2000선을 돌파할 때는 그때는 이제 펀드의 인기가 굉장히 이제 주역이었던 건데 네. 그때 제 기억에도 위례셋에 그 인사이트 펀드 들겠다고 증권사 앞에서 이제 오픈런하고 그래요? 오. 줄 서서 문 열기 기다리고 막 이랬었던 오,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네. 이 펀드로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왔고 펀드에서 이제 주식을 사니까 이 이제 유동성이 들어온 거죠, 증시에. 그러면서 2000선 돌파를 했는데 뭐 3000선 돌파는 이제 코로나19 때 뭐 각국이 유동성을 많이 풀었죠. 네네네. 금리 인하하고 이러면서 돈이 풀리니까 그 돈이 이제 증시로 몰렸고 국내에서는 그때 이제 동학개미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면서 맞습니다. 예. 개인들이 대거 이제 증시에 유입되고 주식을 안 하던 분들도 이제 계좌 만들어서 주식 투자하고 뭐 삼성전자 특히나 이제 많이 갖고 있고 이러면서 이제 3천선 넘어섰는데 지금 이제 4천선 넘어서기까지는 굉장히 짧은 시간 4년 9개월이니까 그러네요. 엄청 빠른 속도로 오른 거예요. 네. 이렇게 역사를 쭉 한번 읊어주시니까 지금 4천 고지 이런 날도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 센터장님은 4,000피 돌파에 대한 중요 뭐랄까요 모멘텀이 뭐였는지 어떻게 분석하셨어요? 보통 이제 증시가 오르면 왜 올랐는지 약간 사후적으로 이제 요인들을 이제 분석을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게 정부가 바뀌고 나서요. 새 정부 새 들어서예요. 정부로. 새 정부 예. 들어서 이 새 정부의 정책 자체가 증시를 부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입법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한국 증시가 좀 바뀌려나 보네라는 네. 이제 생각들을 외국인도 하기 시작했고 이런 게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요인이 있지만 저는 이제 가장 큰 요인으로 꼽는 게 정부의 증시 부양 체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지 않게 증시를 이제 좀 부양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관련된 이제 정부 정책들이 좀 많았었는데 뭐 일단은 이제 정부 들어서 주주 권익을 지배하는 지배주주가 문제라는 인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고 네. 그래서 상법 개정안 처음에 이제 그 통과가 된 게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이제 주주로 확대를 했잖아요. 이런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그러면 이제 한국의 고질적인 그러니까 사실 한국 증시의 디스카운트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게 이게 그 지배주주 문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 모든 주주들의 권익을 이제 동시에 보호하는 게 아니라 지배주주,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재벌, 오너 이런 이제 이 주요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이제 좀 우선순위가 있었던 증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바뀌겠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고 그리고 이제 2차 상법 개정안은 뭐 집중투표제 의무화라든가 감사위원회 분리선출하는 걸 확대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이제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도 통과가 됐고 지금 이제 3차 상법 개정안 논의 중이잖아요. 자사주를 이제 취득한 후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는 네. 안 요것들이 이제 담겨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뭐 당연히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수가 줄어들니까 주당 이익이 높아지게 되고 주주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정부의 의지가 이렇게 강력하다는 거를 확인한 게 사실 우리 이제 세법 개정안 나왔을 때 단일 종목에 대한 대주주 판단 기준을 원래는 이제 50억이었는데 이걸 10억 원으로 좀 강화를 했을 때 시장이 굉장히 이제 발작적인 네네네. 증세를 보였었잖아요. 그런데 이 시장의 반응을 보고 뭐 바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제 50억 원을 다시 완화를 하면서 정부가 정말 의지를 갖고 있네라는 게 좀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 지금 배당세 분리과세율도 사실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조금 낮게 이제 그 책정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세법 개정안을 당겼었는데 이 논의도 좀 이제 시장의 기대치에 좀 맞추는 논의가 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아마 증시에 굉장히 유리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거고 이렇게 주주 권리가 강화되고 지배 구조가 투명하게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먼저 국내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네.
하반기 들어서 보면 이제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한 17조 원 가량 순매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기관이 5조 원어치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 물론 오늘 기관 뭐 외국인 열심히 차익 실현하고 있긴 한데, 뭐 대신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다시 이제 사기 시작했고, 네. 일단 이제 정부의 정책 한 가지가 있었다면 지금 또 한 가지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기죠. 아, 예. 그러니까 연방준비은행이 그 9월에 금리를 인하를 했었잖아요, 한 차례. 그리고 10월에도 아마 기준금리를 낮출 거라는 전망들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이었던 게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물가지수 상승률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좀 낮았었으니까 그러면 금리를 또 낮춰도 되겠네. 네. 미국 경제도 그렇게 뭐 좋은 편은 아니니까. 이러면서 지금 패드워치 기준으로 보면 10월 금리 인하 확률이 한 97% 정도로 이제 시장은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유동성 기대 그렇죠. 뭐 이런 네. 것들이 좀 할만하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감이죠. 사실 AI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확산할 거라고 생각은 못 했었는데, 네. 지금 굉장한 그 AI 산업에 이제 몰리는 자금, 투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 네. 이제 그 반도체, 특히나 우리나라의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의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탄 이제 기업 이익 증가 이런 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면서, 사실 4천선 돌파를 주도한 거는 이 두 큰 종목, 삼전하고 SK 하이닉스였죠. 그러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디램 가격이 오르면서 이제 반도체 업황이 호황기로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도 좀 나오고 있는데, 트랜스포스가 이제 전망한 걸 보니까 4분기에 디램 가격이 3분기 대비 한 13에서 18% 정도 오를 거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 지금 이제 AI 시대를 맞아서 HBM 수요가 늘고 있는데, 특히 뭐 오픈 AI가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뭐 AMD, 뭐 브로드컴 뭐 이런 애랑 잇따라 이제 대규모 칩 구매 계약을 맺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AI 관련된 반도체 시장이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좀 늘고 있고, 뭐 데이터 센터 투자도 늘어나고 이러고 있으니까 반도체는 한동안 이 슈퍼 사이클이 이제 이어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거죠. 여기에 뭐 이제 방산, 조선, 원전, 우리가 이제 조합원이라고 부르는 이런 종목들도 이제 일자리 강세를 보였고, 이게 미국 마스카 프로젝트에서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이게 한 3박자 정도가 굉장히 잘 맞아떨어진 결과물이 이제 4천선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쭉 분석해 주셨는데, 지금 에이펙 정상회담 이 이슈 이번에 슈퍼 위크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오늘은 보셨어요? 약간 이제 네. 차익 실현 형태로 좀 네. 나타나고 있는데,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 이게 어쨌든 이제 좀 조정을 거치고 뭐 차익 실현하는 이제 그 타이밍이 네, 되기도 네, 하는데, 네. 그 사실 뭐 지금 여기서 줄줄이 이제 정상회담들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 정상회담 앞두고 뭐 예를 들어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은 5차 무역 협상을 했잖아요. 거기서 협상 끝나고 나서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들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아시아 순방길에 기자들한테 뭐 여러 가지 뭐 중국 포함해서 한국에 대해서도 한국과 무역 협상도 이제 마무리 국면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고, 미중 그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도 지금 중국이 히토리 수출 강화하겠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세 부과할 거다. 네. 그러면서 약간 이제 부딪히는 양상이었는데, 뭐 이 무역 협상 이후에 이제 미국 재무장관 이제 멘트를 보면, 뭐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조치가 어느 정도 유예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중국도 추가 관세 부과를 좀 피할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발언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마무리,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협상들을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는 건데, 네. 이번 주 보니까 29일 당장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요. 31일 미중 정상회담이 있고, 11월 1일에 한중 정상회담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주에서 뭔가 최근에 관세 전쟁을 봉합할 만한 여러 가지 이제 합의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있는 거고, 또 이제 한국에 오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조선소 방문 가능성이 좀 이렇게 불거지면서, 뭐 어제 조선원자력 이런 이제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물론 이제 좀 차익 실현 중이긴 한 것 같긴 네네네. 하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이 마스카 프로젝트로 인한 이 수혜들이 꾸준히 이어질 거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고, 기본적으로 한 2, 3년째 일감은 확고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방산 이런 데들이 조금 이제 주축이 돼서 계속 당분간은 증시를 끌고 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좀 듭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개인들이 양시장에서 2조 가까이 네. 정말 꽉꽉 눌러서 담고 있거든요. 제2의 동학 개미 운동 일어날까요? 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왜냐면 네. 요새 이제 누구를 만나도 다들 이제 주식 얘기를 하고 지금 뭐 이제 기존에 코로나19 때 주식 투자를 했던 분들이 잠시 네네. 쉬었다가 지금 다시 들어가 다시 볼까? 들어가. 네. 이런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무슨 종목 사야 돼? 약간 이런 질문도 있죠. 지금 삼성전자 사도 될까? 이런 네. 얘기들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가면 이제 포모 현상이라고 하죠. 우리가 나만 소외됐다라는 공포 때문에 이제 사게 되는 포모 현상으로 좀 확산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제 지표로 보면 증시 대기 자금이라고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우리가 투자자 예탁금이 있는데 네. 80조 1,600원 정도예요.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한 26조 원 정도 늘어난 수치인 거고 지난달과 비교해도 한 3조 7천억 원 정도 이제 증가한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나 주식 좀 사야겠어라고 증권사에 이제 이체해 놓는 수요들이 좀 많아졌다는 거니까 실제로 이제 조정을 좀 즉 오늘 같은 이제 조정 국면이 오거나 이러면 좀 담는 개미들이 좀 네.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딱 숫자로 오늘 개미 투자들의 활약이 좀 대단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오르니까 뭐 개인이 선방해줘서 좋은데 약간 우려는 고점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증시의 큰 손은 또 국민연금이잖아요. 네, 그쵸. 여기서 팔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건 또 맞아요. 어떻게 볼까요? 예. 국민연금이 웬만한 기업들의 지분 아마 거의 들고 있을 텐데 네네. 이제 주요 기업들 3분기 기준으로 보면 보유 지분율 5% 이상이라고 공시한 기업이 293개나 돼요. 그러니까 증시가 올라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수익률도 굉장히 좋아졌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갖고 있지 않아도 나의 노후 자금은 이만큼 불려졌다라는 의미인 거니까 이제 그 수익률이 높아진 거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늦출 수도 있고 굉장히 이제 좋은 소식이긴 한데 네. 7월 말 기준 국내 주식 수익률이 올 들어서 보면 한 38.61% 정도 되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10월 최근 기준으로 아마 확실히 50%는 넘었을 것 같아요. 단순 계산을 해봐도. 근데 이제 보면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은행,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뭐 예를 들어 국내 주식, 국내 채권, 해외 주식, 해외 채권, 대체 투자 이렇게 5개의 자산권으로 나누고 중기적으로 어떤 자산을 몇 % 가져갈 것인지를 이제 배분을 하거든요. 이걸 이제 연간 단위로 나눠서 목표 비중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시장 변동에 따라서 딱 몇 %로 정해져 있어도 그 정해진 퍼센트의 위아래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 정도는 이제 좀 여유 있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기금 운용 계획상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이 14.9%인데 이게 이미 지난 7월 말 15.3%를 차지해서 네, 네. 이미 목표치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이제 국내 주식이 오르니까 이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그럼 비중이 이제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7월 말 기준으로는 이미 넘어섰고 그래도 이제 14.9%에서 3%포인트 정도는 더 살 수 있으니까 17.9%까지는 보유가 가능한데 이 이제 계산을 해보면 코스피가 대략 한 4,300에서 4,500% 정도일 때 국내 주식 비중이 아마 허용 한도를 좀 넘어설 거다라는 이제 예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도 이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갖고 있는 주식을 좀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미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에 네. 대한 니즈도 좀 있을 거고 그래서 국민연금 말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좀 우려가 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뭐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일단 이 비중 조정 자체를 뭐 언급하기는 좀 이르다라고 이제 선을 긋는 상황인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연금이 그동안에는 국내 주식, 국내 채권 비중을 좀 줄이고 해외 주식, 해외 채권 그리고 대체 투자 비중을 되게 늘려가는 추세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우리나라가 국민연금 이제 고갈 시점이라기보다 이제 들어오는 돈보다 내주는 돈이 더 많아지는 시점이 오면 갖고 있는 자산을 팔아서 내줘야 될 텐데 그때 국내 주식이라는 채권 비중을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네. 이거는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국내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유도 사실 있었거든요. 해외 자산이 더 유망하다라는 느낌도 있지만 그 팔아야 되는 시점에 왔을 때 이제 대비책이기도 그렇죠. 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국장이 이렇게 오르니까 국내 주식 비중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책 기조를 무시할 수 없으니까 뭐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목표 비중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최근 국감에서 김태현 이사장, 국민연금 이사장이라든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일단 국내 기업의 비중을 줄일 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다르다. 거버넌스도 많이 좋아졌고 정부가 그렇게 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격차도 많이 줄어들었고 네. 이러니까 지금은 국내 주식을 좀 비중을 늘려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약간 긍정적
긍정적인 멘트들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목표 비중은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저는 이제 한 표를 던집니다. 네. 지금 11시 한 38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이 시각 개인들이 코스피 코스타 양시장에서 2조 넘게 순매수 네. 넘었습니다. 이거 오늘 굉장히 중요한 타이틀이고요. 앞으로 더 오를까요? 이제 올라서 무섭다라는 사람도 슬슬 이제 생기는데 이렇게 또 베팅을 하니까. 그렇죠. 예. 일단 단기간 급등했으니까 사실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네네네. 없는 거고요. 4천까지 갔으니까 좀 쉬어가자. 혹은 이제 조정 국면을 좀 거칠 가능성도 좀 높은데 오늘이 딱 이제 그런 네. 형국인 거잖아요. 10월 들어서 사실 코스피의 하루 동안 변동률 보면 평균 1.85%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의 지수가 얼마나 널뛰었는지를 말해주는 값인 건데 월별 기준으로 보면 2021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변동성을 나타내주는 지수가 있잖아요. 공포지수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32.94였는데 이게 지난달 말에 20선대였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오른 거죠. 이게 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관세 전쟁, 이제 상호 관세 발표하면서 출렁였었을 때가 지난 4월 8일이었는데 네. 그때 이후로 이제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높아졌으니까 뭐 어쨌든 간에 이제 뭐 기술적인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이제 여기서 차익 실현하는 니즈들도 좀 많이 이제 생겼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뭐 9만 원대 샀는데 뭐 6만 원까지 떨어지고 그러면서 마음고생했던 분들은 근데 일단 팔고 가자 이런 분들도 생길 거거든요. 네. 근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계속 우상향하는 흐름일 것이라는 전망은 많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증시가 이렇게 오를 때 바로 이렇게 쭉 스트레이트로 오르진 않거든요. 예.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조정을 좀 겪으면서 이제 차근차근 이제 단계를 높이는 이제 그런 양상을 보이는데 뭐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코스피가 다른 주요국 증시랑 비교해 보면 여전히 비싸지 않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주가 순자산 비율을 많이 보잖아요. PBR이라고 하는데 이 순자산 대비 주가가 어느 정도냐? 그게 1이면 자산이랑 이제 똑같은 수준인 거고 1을 넘어가면 자산보다 주가가 높다는 건데 사실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27일 기준으로 봤어요. 24일 기준으로는 1.32 배웠는데 어제 네. 또 올랐잖아요. 네. 1.35배까지 올랐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낮다고 볼 수 있는 게 미국 S&P 500개 그 PBR 보면 5배가 넘어요. 5배가 넘어요. 그리고 대만이나 인도 증시가 3배가 넘고 일본도 그렇게 이제 안 오르다가 최근에 오른 일본도 1.6배 정도거든요. 거기보다 이제 우리나라가 낮은 수준이니까 뭐 그래도 더 오를 여지가 있지 않겠냐라는 이제 분석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그래도 한 4,200에서 4,400선까지는 올라서지 않겠냐라는 전망들이 있는데 예. 그래도 이제 더 오르려면 이제 시장의 에너지가 굉장히 이제 강하긴 한데 여기서 그래도 4,400, 4,500까지 오르려면 그동안 소외됐던 업종까지 좀 올라야 되고 기업의 실적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얘기가 좀 있는데 지금 보면 사실 오르는 주요 종목들이 쭉 끌고 가는 양상이었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증시가 좋은데도 건설주 같은 경우 뭐 정부의 부동산 규제라든가 뭐 건설 업황도 되게 부진하고 최근에 이제 산재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이랬잖아요. 이런 악재들이 겹치면서 건설주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고 뭐 인터넷이라든가 뭐 엔터테인먼트 업종 이런 데들도 이게 코스피 4천은 약간 남의 얘기 이런 분위기라서 또 통신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종목들까지 다 같이 올라줘야 예. 이제 4,400까지는 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어제 이제 코스피 4,000선 돌파하면서 거래소에서 기념행사를 했었잖아요. 장 마감 후에 그 자리에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코스피 5,000 특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기영 위원이 왔는데 그 이제 이런 멘트를 했어요. 이제 필요한 것은 빠른 속도가 아니라 일관성과 꾸준함이다. 그래서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서 이제 올해 이제 3차 상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이제 공시대 제도 개혁이라든가 뭐 스튜어드십 코드의 구체적인 실천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기서 저는 이제 정책의 일관성, 꾸준함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뭔가 삐끗하는 순간 외국인들이 역시 한국은 디스카운트 될 만해 약간 이런 생각을 다시 할 수도 있고 이런데 이게 약간 정치권에서 이런 기조를 꾸준히 가져가고 이런 의지를 계속 보여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지 가능한 일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자, 증권사들 코스피 전망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밴드 궁금하거든요. 사실 기존에 증권사들이 내놨던 코스피 전망치의 상단이 4,000선 미친 경우가 많았었어요. 네, 네. 근데 지금 4,000선 넘어섰잖아요. 너무 빨리 올랐죠. 그러면 이제 줄줄이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 같은데 뭐 FN가이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보면 증권사들이 제시한 코스피 밴드의 평균이 뭐 3,115에서 3,725선 요 사이에서 형성이 됐었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대신증권이 연말 코스피 밴드의 상단을 기존에 3,850이었는데 4,100을 상향 조정했고요.
LS증권도 3,300에서 4,100 정도를 예상을 예, 했었는데 예. 이번 주에 이제 범위를 새로 제시하겠다라고 밝혔고, 키움증권이 또 어제는 리포트를 보니까 내년 코스피 레인지를 3,500에서 4,500 선으로 제시를 야, 했더라고요. 예. 근데 또 반면에 조정을 좀 전망한 것도 있는데, 교보증권 같은 경우가 대형주가 독주하는 장세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때 올랐던 그 장세랑 비교를 해보면 금리 인하 폭이라든가 뭐 유동성 강세, 그 유동성의 이제 강도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4,150선 돌파하기는 어렵다라는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형주 이외에 중소형주 그리고 이제 좀 떨어졌던 업종도 같이 가고 기업 실적이 뒷받침되고 정책의 일관성이 뒷받침되고 이러면 4,500선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게 기대해 봅니다. 네. 증권사들 전망치는 엇갈리는데 어쨌든 권소영 센터장님께서는 오랫동안 이 경제 증권 업무를 또 해오시고 기사도 써오시고 그랬는데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신다라고 하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믿음이 갑니다. 어쨌든 지금의 조정이 좀 아름다운 조정이길 바라면서 코스피 5천 좀 화이팅입니다. 권소영 마케팅 센터장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이트 바로 이어갈 텐데요. 석지현 바이오 플랫폼 센터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피로 치매 가능성을 진단하는 기술 관련한 기업을 말씀해 주신다라고 해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그 로슈라고 하면 이제 스위스 제약사 굉장히 또 유명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FDA로부터 알츠하이머 진단 키트 또 승인을 받았다라는 네, 이슈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국내 기업에도 뭔가 연관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걸 좀 잘 좀 오늘 풀어주세요. 네. 일단 이달 13일 날 그 로슈랑 미국의 일라이 릴리가 공동 개발한 겁니다. 네. 이 일렉시스라는 치매 검사 키트가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키트는 기억력이 저하되거나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게 정말 알츠하이머병 때문인지 아닌지를 판별해주는 진단 키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를 한번 뽑아서 내가 알츠하이머병인지 아닌지를 가려주는 건데,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그 음성 판별에 좀 초점을 둔 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확도가 거의 98%라서 이제 거의 100%에 가까운 아주 높은 그러네요. 그 정확도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98%의 정확도로 알츠하이머가 아닌 사람을 가려내는 키트입니다. 네. 사실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얘기를 들어보면 치매를 가장 맞닥뜨리기 싫은 그 하나의 질환으로 인식을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피 이렇게 조금 뽑아서 그걸 금방 판별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판별하는데도 정확도도 좀 있다고 하니까 좀 니즈는 많지 않을까, 수요는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그럼 치매 진단 키트 이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FDA 승인을 받은 건 로슈 제품이 처음인지 궁금하네요. 이제 이런 게 자꾸 개발돼서 좀 확장성은 있겠다라는 네. 생각 들면서요. 네, 당장 올해 5월에 일본의 그 후지레비오라는 예. 그 기업에서 처음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첫 올해만 기업이었어요? 예. 네, 올해만 2번 이제 이 제품이 승인이 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피 한 방울로 치매를 진단하는 그 키트 시장이 확실히 확장이 되고 있고 열리고 있고 본격화되고 있다는 건 맞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일라이 릴리랑 공동 개발한 일렉시스라는 진단 키트는 두 번째 FDA 승인 제품입니다. 첫 번째 그 일본 후지레비오 같은 경우는 루미펄스라는 이름을 가졌는데요. 이 제품은 접근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예. 그 후지레비오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알츠하이머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양성 판별에 좀 초점을 뒀습니다. 조금 전에 그 로슈의 제품은 음성 판별에 초점을 뒀다면 이거는 양성 판별에 초점을 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알츠하이머병이 있다를 찾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알츠하이머가 아니다를 찾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제품이라서 경쟁 관계가 아니지 않냐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키트가 좀 아직 검사 가격은 잘 모르겠지만 국내에 아직 도입되는지 여부도 모르고,
아마 상당히 비싸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제품을 동시에 한 환자가 하기보다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할 선택해서. 가능성이 높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경쟁 제품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기존에는 알츠하이머병 확진을 하려면 이제 펫CT 검사라고 이제 CT 고가의 네. CT 검사 그리고 뇌 척수액을 뽑아서 하는 검사.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일부러 그런 검사를 피하고 약간 이런 경향도 있었는데 네. 이제 피만 뽑으면 되니까 이 시장 진단 시장이 확실히 열린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뭐니 해도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쉽게 할 수 있으면 돈만 있으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게 되고 그렇다면 이제 국내 기업은 피플바이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 건지 좀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네, 피플바이오가 이제 상용화한 제품은 알츠온입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상용화가 2018년 정도쯤 돼서 이미 예. 그 전국의 건강 관리 재단 이런 쪽에 다 입점이 돼서 판매가 되고 있고 이 알츠온 같은 경우는 아직 FDA 승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 피플바이오가 이제 로슈나 후지레비오 같은 이제 제품이 승인받으면 그러면 우리의 경쟁력은 뭔지 이렇게 좀 많이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로슈나 후지레비오 제품이 이제 증상이 나타난 다음에 그것을 네. 확진하는 데 주력을 한다면 피플바이오는 그보다 훨씬 앞서서 정상인도 이 제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그냥 위험 신호를 포착하는 제품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로슈는 이미 불이 난 다음에 로슈와 후지레비오 제품 불이 난 다음에 불길을 확인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피플바이오 제품은 불이 나기 전에 연기가 나는 걸 좀 미리 감지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피플바이오 제품은 훨씬 알츠하이머가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앞단에 대한 신호를 감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 건데 네. 큰 불이 일어나기 전에 이거는 불씨네 이렇게 확인해 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기술력은 좀 있는 기업이네요. 예, 예.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로슈의 FDA 승인 이게 피플바이오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떤 영향을 줄지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예. 네, 이제 피플바이오 제품이 이제 조금 앞단에서 뭔가를 이제 탐지하는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네. 이제 알츠하이머병이 이렇게 발병이 되는 게 이제 단백질의 변이가 일어나서입니다. 그런데 그 단백질이 여러 개가 동시에 막 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불리는 단백질이 응집화, 막 뭉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타우 단백질의 인산화, 타우 단백질이라는 거에서 또 변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신경세포의 사멸,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타우 단백질이랑 그 다음에 베타 아밀로이드 베타란 단백질의 어떤 움직임을 관찰하면은 알츠하이머 진단이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피를 뽑아서. 그래서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는 가장 앞단에 있는 이 아밀로이드 베타의 응집도, 뭉치는 여부를 이제 제일 먼저 봐주기 때문에 이 로슈와 후지레비오랑 경쟁 제품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플바이오는 건강검진센터에 들어가서 이제 정상인들을 대상으로 이 제품을 팔면서 오히려 위험 신호를 좀 뇌 건강을 미리 관리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쟁 관계가 아니라서 오히려 이 FDA 승인받은 두 제품은 이제 피플바이오한테는 이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거고 예.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제 로슈와 후지레비오가 FDA 승인을 통해서 어떤 승인 노하우라든가 이제 어떤 승인받는 그 절차에 대한 이렇게 길을 닦아놓은 거기 때문에 네네네. 피플바이오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의 임상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앞선 그 두 제품처럼 승인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가이드라인 그런 어떤 길목을 이렇게 좀 파악을 하는데 네.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경쟁 제품이 FDA 네. 승인을 미리 받았으니까 우리 국내 제품에는 좋지 않아가 아닌 예. 그 우리 제품은 이제 같은 피로 하는 진단이지만 훨씬 앞단에서 일반인들 타깃으로 한다면 네. 이 제품들은 그 이미 증상이 발현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좀 다르고 하지만 오히려 동시에 혈액 진단 시장 자체는 커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호재로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석해 주신 대로 알츠하이머병을 혈액으로 진단하는 시대가 이제는 열렸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시장 전망 이런 네. 부분도 알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요. 아, 네. 이런 거 좀 데이터가 있나요? 예. 네, 그 예. 데이터가 이제 막 개화하는 시장이라서 찾아봤더니 네. 그 올해 한 600억 600억? 그렇게 크진 않죠. 근데 앞으로가 이제 예. 훨씬 커질 예. 거니까 이 올해 형성된 시장만 한 600억 정도이고 2033년까지 연평균 18% 정도 성장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네. 상당한 성장률을 가지고 2033년까지는 계속 커질 전망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최근에 2년 사이에 이 알츠하이머 진단 말고 치료제들이 상당히 많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레켐비, 뭐 키순라 이렇게 네.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위한 치료제들이 FDA 승인을 받으면서 이전에는 내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아도 치료 방법이 없는데 뭐하러 진단을 받나라는 맞아요. 느낌이 좀 예, 있었다면 예. 지금은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진단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야겠다는 수요가 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앞으로 더 그 수요는 커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 조기 진단 그리고 조기 치료로 이어지는 이 새로운 시장 구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 이 기업의 성장성 그리고 그 트렌드 이런 부분을 아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중요한 지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눈에 띄는 세 종목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제 한미약품 있고요. 네. 그리고 D&D 파마테. 네. 요거는 오늘 또 장중 52주 신고가 같네요. 네. 그리고 파미셀 이게 한 이틀 전에 또 신고가 흐름들 나타나고 세 종목 각기 다른 재료로 주가가 오르긴 했습니다만 네.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이 부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 또 때마침 잘 맞춰주셨습니다. 네. 자, 파미셀부터 살펴볼까요? 네. 예. 파미셀이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에 있는 종목인데 엔비디아 관련주로 묶여서 최근에 주가 상승세가 상당합니다. 엔비디아 관련주로 묶였네요. 네네. 회사가 앞서 지난 28일 공시를 냈는데 두산의 전자 비즈니스 그룹 두산전자 BG와 41억 원 규모 전자재료 소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매출이 한 6%가 넘는 그런 규모인데 네. 지난해 12월부터 이 계약이 시작이 됐고 올해 들어 5번째 공시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장기적인 파트너로 가고 있는 셈인데요. 그리고 또 특히 계약 주기가 점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모습입니다. 구체적으로 파미셀이 생산하는 핵심 소재는요. 우리가 이제 전자제품 회로판을 만드는 재료인데 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안에서 그 초록색 회로판 보신 것 같죠? 그 회로판의 뼈대가 되는 게 이제 동박적층판 CCL이라는 건데요. 이 CCL을 좀 단단하게 굳히는 걸 제공하는 게 바로 파미셀입니다. 그리고 물질을 공급하는군요. 네네. 그런데 이 물질이 네.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블랙웰이라던가 아니면 뭐 차세대 루빈칩 같은 데에도 쓰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AI 반도체 생산의 필수 소재다. 근데 그걸 파미셀이 생산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 관련주로 묶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제약바이오를 넘어서 이제는 엔비디아 관련주로 AI 반도체 칩 관련주로 그런 모멘텀이 이제 장착이 된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주가 상승이죠. 네. 그렇군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뭐 두산 뭐 이런 부분 또 엔비디아 이런 부분 다 연결되니까 밸류 체인으로 엮였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고요. 네. 이번에 이제 D&D 파메테 얘기를 네. 좀 해봐야 되는데 지난 한 주 동안만 지금 차트 보고 있거든요. 이제 30% 가량 상승을 한 네.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52주 신고가 같죠? 그렇습니다. 근데
계속 좋은 이슈가 쏟아지니까 이런 거겠죠? 어떤 이슈가 그렇습니다. 있었을까요? 네. 네, 밤 사이에 원래 이제 D&D 파마텍 파트너사 메세라를 메세라. 네, 파이자가 인수를 하기로 원래 돼 있었는데 밤 네. 사이 노보 노디스크가 아. 우리가 인수하겠습니다라고 예. 손을 들고 이제 인수전에 참전을 했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아주 그냥 들썩들썩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아시다시피 D&D 파마텍은 2023년에 이제 메세라에 1조 5천억 원 규모로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후보물질 6개를 기술 이전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메세라가 그 후보물질 이전 받아서 열심히 비만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래 화이자가 메세라를 인수하기로 했는데 이제 D&D 파마텍의 파트너사인 메세라에 이제 메세라가 갑자기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예. 노보까지 이제 참전을 하니까 지금 상당히 이제 후끈한 종목이 된 건데요. 노보가 메세라 주식을 주당 56.6달러, 총 65억 달러에 사들이고 성과 달성 시 최대 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6천억 원을 추가 지급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네. 파이자는 73억 달러 인수 의사를 밝혔는데요. 그 두 개 합치면 노보 노디스크가 파이자보다 조금 더 돈을 더 많이 주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아마도 메세라는 파이자보다는 노보의 품에 들어갈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좀 높은 것 같고요. 예. 이제 D&D 파마텍 자체도 좀 이슈가 있습니다. 무상증자를 최근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당 3주 비율의 무상증자 발표를 해서 또 역시 상승폭을 키운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만약에 이제 무상증자 끝나면 현재 발행 주식 수의 4배 정도 가까이 되는 물량이 이제 유통이 새로 된다고 하고 신주 배정 기준일은 11월 14일, 상장 예정일은 12월 5일입니다. 네. 네. D&D 파마텍이 29일에 6%, 그리고 어제 11%, 현재 시장에서 12% 급등하니까 투자자분들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비만 치료제 개발 현황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한데 네, 네. 예, 뭐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이제 D&D 파마텍 하면 경구용 비만 치료제입니다. 요즘은 이제 주사로 맞는 비만 치료제 시대는 조금 갔고 다 경구용, 뭐 붙이는 거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 자체 플랫폼 기술인 오럴링크라는 이런 경구용으로 바꿔주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주사 제형을 경구용으로 바꾸는 기술을 이제 적용해서 전임상 시험에서 노보 노디스크의 리베서스라는 후보 물질보다 체내 흡수율이 10배에서 12.5배 가량 높다는 것을 전임상 시험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개발에도 지금 이제 상당히 청신호가 들어온 상태고 앞으로도 이제 임상도 가속화될 예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임상 결과 발표 이후에 시장의 반응 이런 부분 좀 뜨거웠을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예. 임상 반응. 예. 결과 발표 이후에 주가 반응이? 결과 예. 발표 이후에 이제 D&D 예. 파마텍에 대해서는 이제 예. 기술력은 검증이 됐다. 그래서 이제 임상으로 이걸 증명만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시총도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그런 주식이다. 기업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시장에서는 받고 있습니다. 예. 자, 한미약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비만 치료제 임상 결과 나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상용화에 근접한 회사가 바로 한미약품이죠. 비만 예. 치료제로 예. 임상 3상 중간 결과에서 뛰어난 체중 감소 효능을 나타냈습니다. 위약군 대비 현저히 높은 수준이고 체중 감량률이 9.75%, 거의 10% 체중 감량을 보였다라는 건데요. 이제 중요한 거는 언제 상용화 되느냐겠죠. 내년 하반기에 국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고 올해 안에 식약처에다가 허가 신청을 한다고 해서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기대감이 높습니다. 이 한미약품 치료제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부작용이 적다는 겁니다. 네. 부작용이 적다. 네, 그래서 이제 임상 결과 한미약품에서 이제 발표한 다음에는 이제 상당히 시장 반응이 좋았죠. 그래서 이제 한미약품이 굉장히 네네네. 무거운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당일날 아마 26% 가량 거의 상한가를 이제 기록을 했었었고요. 그 임상 결과가 발표된 10월 27일 기준으로요. 그리고 시가총액만 당일날 1조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근데 아마도 이제 해외 약물, 그러니까 뭐 마운자로 같이 이제 국내에서 지금 가장 많이 팔리는 비만 치료제 중 하나와 비교했을 때 네. 그러면 얼마나 좋은 거냐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사실 효능이 마운자로보다 좋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마운자로는 임상시험에서 평균 체중 감소율 20%를 넘겼고 최대 22kg 이상 감량한 데이터도 가지고 있는데요. 한미약품은 9.75%라고 조금 전 말씀을 드렸듯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운자로의 그 부작용도 좀 종종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약물을 끊었을 때 갑작스러운 요요 현상이라던가 약물을 복용할 때 구토, 메스꺼움 이런 것들이 이제 동반이 되는데 지금 맞는 분들은 체중 감량을 이만큼 해주는데 이 부작용이 별거냐라고 하시겠지만 그걸 못 참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수 있거든요. 그게 무서워서 비만약 투여를 지금 아예 못하고 계시는 거 맞는데 그런 점에서 한미약품의 이 비만 치료제가 상용화될 경우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어서 시장에서는 좀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운자로는 강력한 체중 감량, 한미약품의 약은 안전성과 복용 편의성 이렇게 초점을 맞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최근 신고가 간 이유가 다 있네요. 네, D&D 파마텍 그리고 파밀세 한미약품까지 오늘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너무나 이해가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금리 인하 시대 제약바이오주 관심 많으신데 좋은 소식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석지연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